우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의 김성섭 과장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섭 과장님께서는요, 정부의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김성섭 과장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의 김성섭입니다. 제자리만 밟고 객석은 어두워지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좀 색다릅니다. 제가 마지막 세션인데 죄송하지만 굉장히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무원이 하는 거죠. 근데 최대한 제가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들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만 골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난 5월 15일 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첫 번째 내놓은 획기적인 우리 벤처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97년부터 벤처 정책을 처음 디자인하고 실행을 해왔던 실무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정확하게 15년 만에 다시 그때 당시에 버금가는 아주 획기적인 대책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 저도 뭐 실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되겠다.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창업하시고 벤처하시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마 과거에는 사실 저희가 기업의 측면에서만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창업을 많이 시킬까? 어떻게 하면 벤처를 많이 육성시킬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많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실패도 많이 해봤죠. 저희가 2000년도에 벤처 붐이 막 생기다가 거품이 와서 완전히 벤처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부도덕한 사람들로 낙인 찍히고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안 좋게 인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 봤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정부가 내세우는 게 창조경제죠. 여러분들 뭐 창조경제라는 얘기를 워낙에 많이 들으셔서 좀 식상하실 겁니다. 이제 또 창조경제냐? 뭐가 창조냐? 창조와 경제가 무슨 관계냐? 라는 얘기를 하실 겁니다. 제가 생태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또는 생태계 조성 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창조경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특히 창조경제에 있어서 우리 벤처, 중소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개념조차 모호한데 그거하고 또 중소기업하고 또 그거하고 벤처하고 창업하고 무슨 관계인지 도대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창조경제라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게 바로 창조경제의 아주 핵심적인 일입니다. 바로 제가 실천적 정의라고 썼는데 이건 제가 사실 쓴 겁니다. 창조경제가 뭐냐면 바로 우수한 인재, 그런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죠. 기존에 잘 없었던 내용들 많이 내서 이것이 비즈니스로 연결돼서 아이디어가 곧 이제 사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단순히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것이 실제적인 사업으로 연결되어서 그 사업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부가가치가 바로 국민의 행복으로 연결되는 그런 경제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우수한 인재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우수한 인재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수한 인재는 뭐 특정 분야는 아닙니다만 주로 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공계 인재입니다.
뭐 우리나라 이공계 인재들이 요즘 다들 변호사 하겠다, 의사 하겠다고만 신경 쓰죠. 기술 개발 안 합니다. 사업에 도전 안 합니다. 요즘 기껏 공대를 보냈더니 취직하겠다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또 로스쿨 가서 변호사나 해야 되겠다. 의대 가서 의사나 돼야 되겠다. 취업 1순위가 바로 그쪽이죠.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 우수한 인재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런 인재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가 쉽게 사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경제입니다. 이 사업이라는 건 바로 여러분들 같은 창업이죠. 바로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에 나서면은 바로 이 창조 경제의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창업을 해서 거기서 좋은 사업이 나오고 그 좋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면 그것이 바로 창조 경제입니다. 그래서 창조 경제는 곧 창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창조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사실은 뭐 신문지상에 많은 얘기들을 하죠.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이나 비즈니스에 도전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바로 그것이 창조 경제의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창조 경제의 주역은 바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면 바로 중소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경제의 스타팅 포인트는 창업입니다. 창업을 하면 중소기업이 되는 거죠.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기면 바로 창조 경제의 밑거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창조 경제 구현의 제 1번 전략이 바로 이 벤처 생태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창업이 잘 이루어져서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행여 실패하면은 다시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벤처 쪽에서 보는 생태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바로 벤처 생태계입니다. 그럼 창업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창업을 하면 이제 기술 창업이 되는 건데 그런 것만 창업은 아니죠. 기술이 없어도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생계형 창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좀 보다 전문적으로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잘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그것도 창조 경제의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골목 상권, 소위 말하는 동반 성장이죠. 그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기업하고 경쟁을 하지 않고 잘 조화롭게 지낼 수만 있으면은 바로 창조 경제의 새로운 밑거름이 형성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벤처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좀 더 기업이 커지게 되면 바로 이제 중견기업이 되겠죠. 이 중견기업이 바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기업군입니다. 이 중견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서 세계 시장으로 가게 만들어주면 또 하나의 그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소기업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바로 창조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창조경제하고 벤처 생태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사실은 저희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는 오늘 요즘이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97년도에 저희가 국가적으로 이 벤처 정책, 벤처라는 것이 새로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지난 정부에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기업에 국한해서 봤습니다. 이게 생태계 측면이 아니고 그냥 특정한 기업, 특정한 산업 이런 것만 봤죠. 근데 이제 저희가 생태계 측면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생겨났죠. 물론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97년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 15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현재 생태계로 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죠. 예전에 우리가 97년, 98년도 외환위기가 왔을 때 어땠습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저희가 있는 이 애트리에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차감차감 많이 드렸습니다. 그때는 그분들이 본의 아니게 명퇴를 많이 하셨죠. 그때 전 국가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대기업에 계시는 분들,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대학교에서 직장을 갖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에게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창업을 좀 하십시오. 사실 굉장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인터넷 서비스, 휴대전화 기술, TV 기술 다 그 당시에 창업해서 생겨난 회사들이 만든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네이버죠. 네이버. 다음 네이버입니다. 다음 네이버가 언제 만들어졌냐? 그때쯤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쓰는 휴대전화의 부품들, 액정 기술들 다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그때 단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많은 벤처들, 정말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기업가 정신이 있었느냐? 사실상 외환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좀 본의 아니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 있었죠. 요즘 어떻습니까?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창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수한 인재가 오질 않죠. 그 큰 이유가 바로 창업하면 망한다. 저희가 2000년대 중반에 한번 쓰라린 경험을 겪었죠. 정부가 저희가 돈 많이 들였습니다. 보증도 많이 해드리고 정말로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다 망했죠. 사실은. 물론 그게 벤처긴 합니다. 벤처가 뭐 10개 창업하면 다 성공하는 게 벤처는 아니고 10개, 100개 중에 1개 또는 2개가 성공하는 게 벤처인데 어쨌든 국민들에게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허황된 꿈을 들여가지고 창업을 많이 시켰는데 다 망했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아무도 창업 안 하죠. 요즘 창업하라 그러면 부모님들이 뜯어말립니다. 왜 창업하냐? 회사에 취직해라. 아무도 창업을 권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돈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그랬죠. 빌려서 하다 보면 망하면 빚 갚아야 되는데 빚 못 갚으니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는 거죠. 그걸 똑똑히 봤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창업은 위험한 것, 문제가 많은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제 1번이 창업입니다. 그런 구조가 됐죠. 창조경제의 스타팅 포인트가 창업인데 창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는 실리콘밸리, 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여기는 뭐 활발하게 창업이 일어나고 있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정말 세계적인 창업 시장입니다. 저희가 이런 걸 이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과거서부터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근데 참 이게 실현되기가 쉽지는 않은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책 만든 것도 이 실리콘밸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제대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제가 창업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게 됐는데 15년 만에 처음으로 여전히 창업은 우리 경제의 큰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매일 얘기 나오는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일자리는 대기업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창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나온 벤처들이 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10년간 봤더니 이 벤처와 창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매출액이 제일 많은 그룹이 어디죠? 삼성입니다. 매출액이 두 번째로 많은 그룹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1000억을 넘긴 벤처기업 300개가 연합을 이루면은 두 번째로 매출액이 많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물론 단일 그룹은 아닙니다. 각자가 기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300개의 1000억 벤처기업들이 연합군을 형성하면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매출이 많은 그룹이 됩니다. 굉장히 이건 놀랄만한 일입니다. 엄청난 거죠. 과거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창업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98년 이후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성과죠. 아, 이게 가능하구나, 우리나라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돈 잘 벌고 사업을 잘 하는 데는 대기업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창업을 해서 그만한 매출을 일으키느냐. 여러분들 네이버가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다음이 우리나라의 포털 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다음 옛날에 투자 처음 하실 때 그 투자 심사위원들을 만나봤어요. 전혀 예상 못했답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었죠. 몇 사람이 97년도인가요? 시작했죠. 이재용 대표와 몇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불과 2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만에 대기업에 버금가는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제가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생겨났다. 바로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아, 이게 가능하구나,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없던 그런 패턴입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많이 주목을 잠깐만요. 예.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이죠. 아, 정말 카카오톡은 정말 대단한 회사 같아요.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카카오톡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5년이 채 안 됐죠. 5년이 채 안 됐습니다만 지금 기업 가치는 1,000억 이상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가능하구나. 어떻게 5년 만에 대기업이 못하는 일을 중소기업이나 벤처가 할 수 있냐. 그것도 몇 사람이. 그 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애니팡이죠. 아,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했을까? 제가 이 그 대표에게 직접 제가 물어본 건 아닙니다만 이분들을 잘 아는 그 언론계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창업한지 아시냐고요. 아, 굉장히 우연한 기회였답니다. 이름이 썬데이토즈라고 하는 회사인데 썬데이토즈에 왜 썬데이토즈인지 아십니까? 혹시? 네, 썬데이는 일요일입니다. 네, 토즈는 카페 이름이에요. 이정홍 대표하고 몇 사람이 두세 명이 백수로 살다가 일요일에 토즈라고 하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라고 아주 우연한 기회에 좋다, 한번 해보자, 될 것 같다. 바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하루 수입이 4억입니다. 엄청나죠? 굉장히 가볍게 우연한 기회에 창업을 해서 키웠습니다. 물론 뭐 이런 기업들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창업이라는 게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헤비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아니다. 기회만 잡으면은 얼마든지 이런 시장으로, 이런 큰 기업으로 키울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 그런 인프라가 깔렸다. 15년 동안. 그게 저희는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문제도 많았지만은 역시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한번 했었죠. 5월 15일 날. 그래서 저희는 5.15 대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15인데 이게 사실은 그 종합대책 성격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대책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 중에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만 골라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창업이라는 게 이제 내가 창업할 수 있을까? 창업은 하면 망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아이디어는 있어요. 그 아이디어를 바로 사업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주 쉽게 사업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그냥 아이디어만 올리시면 일주일 만에 바로 사업으로 될 수 있는 걸 보실 겁니다. 다음 달부터. 바로 이제 미국의 퀄키라고 하는 회사가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웹사이트에 아이디어를 올리면 네티즌이 평가를 해줍니다. 그 아이디어 참 좋다. 그거 돈 되겠다. 라고 하면은 막 클릭을 하면은 이제
가장 클릭을 많이 받은 아이디어가 이제 채택이 됩니다. 그럼 바로 전문가들이 거기에 붙습니다. 자기는 아이디어만 내면 됩니다. 전문가 누가 붙냐면 그 아이디어를 디자인해주는 전문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디자인이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제품을 만들어주는 전문가가 붙습니다. 그래서 시제품까지 만들어주고 그 시제품에 대한 평가를 또 네티즌들이 합니다. 아, 이게 시장성이 있다 없다. 이거 팔면 잘 팔리겠다. 그래서 클릭을 많이 받은 제품은 그 다음날 바로 물건이 나옵니다. 그 제품은 누가 만들어주느냐? 위탁 제조업체들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 이거 참 좋겠다. 제가 이 마이크 들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이 마이크를 어떻게 좀 바꿀 수 없을까라고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십시오. 그럼 바로 전문가들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바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어줍니다. 그 비즈니스 플랜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회사들이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매출이 발생이 되면 그 매출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습니다.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쉽죠.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게 이렇게 쉽구나. 바로 저희가 보여드릴 겁니다. 다음 달부터. 그 다음에 또 이제 혹시 내가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창업진흥원 같은 전문기관이 붙어서 이제 창업 자금을 정부에서 드립니다. 해서 직접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무한상상 국민 창업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다음 달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고요. 이제 사실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돈이 제일 문제죠, 사실은. 과거에 정부는 돈을 많이 빌려드렸어요. 다 융자입니다. 은행에서 빌려드렸죠. 아니면 정부에서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어쨌든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성공해도 갚아야 되고 실패해도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성공하면 좋았는데 행여 실패하면 이제 큰일 나죠. 내가 대표자인데 다 연대보증을 들어가게 됩니다. 은행에다가. 그럼 망하면은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그 많은 돈. 우리 그 카이스트의 이민화 교수님이 500억 연대보증 때문에 지금 500억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분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벤처 사업가죠. 그 제도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바꿔야 되겠다.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이제는 융자가 아닌 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그럼 어떻게 투자 자금을 조달하느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벤처 캐피탈도 있고 뭐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도 있고 은행에서 투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투자 자금 조성 방법을 저희가 이번에 디자인을 합니다.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크라우드는 대중이죠. 일반 대중이 펀딩에 참여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거 제작할 때 영화 제작사에서 이제 자금을 모집하는데 십시일반이죠. 10만 원도 좋고 5만 원도 좋고 만 원도 좋고 자기가 형편에 맞게 그냥 투자하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현재 법상 투자가 아니라 그냥 도네이션입니다. 기부하면은 이제 그 영화사에서는 시사회권이라든지 영화 나중에 볼 수 있는 그런 티켓을 이제 반대급부로 줍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이제 영화를 만들죠. 그래서 뭐 영화가 뜨면은 이제 물론 영화사가 다 먹습니다만은 이 크라우드 펀딩은 바로 개인이 벤처에 투자하는 겁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십시일반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주식이 주어지죠. 얼마씩. 그러면 성공하면 주가가 떠서 그 주식으로 나중에 돈을 벌 수도 있고 실패해도 별 부담이 없습니다. 왜? 금액이 작으니까. 여러분들 뭐 10만 원, 5만 원 뭐 참 괜찮은 회사에 내가 한번 투자해 보겠다.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투자 받은 사람도 별 부담이 없습니다. 투자기 때문에. 또 투자한 사람도 별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조그마한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번 저희 임시국회 때 이 법률안이 아마 통과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올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화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우수한 인재가 이제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화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돈도 드리고 도대체 그럼 누가 그러면은 여기에 참여할 것이냐? 제가 아까 우수한 인재라고 했습니다. 우수한 인재가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학과 연구소에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기업체도 우수한 인재가 많습니다만은 기업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 중에서 우수한 인재는 감히 저는 대학과 연구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바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의 전진 기지가 돼야 되겠다. 참 사실 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에트리 예를 들었습니다만 에트리 분들에게 창업하라고 저희가 돈 많이 들였는데 아쉽게도 참 그 중에서 제대로 성공을 하신 분들은 참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또다시 창업을 하라 그러면은 과연 창업에 나설까? 참 고민이 여전히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대신에 저희가 그런 위험을 다 빼드리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업화의 부담, 그 다음에 자금의 부담을 일단 덜어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학이나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신분적인 문제, 그 다음에 뭐 학생 같으면 학점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많이 고쳐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이제 휴직과 겸직을 이제 대폭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아마 연구기관이 좀 더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그 연구기관 평가 기준을 다 바꿀 겁니다. 이거는 미래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앞으로는 창업 친화도 지표를 도입을 해서 창업에 많이 나서는 기관일수록 좋은 평가를 받고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바꿀 겁니다. 아마 뭐 에트리를 비롯한 전국의 출연 연구기관이 아마 대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 친화적인 학사제도, 창업을 하면은 학점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해서 사업자를 내면은 바로 3학점, 4학점 바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그 창업 교육 또 실전적으로 해드리고, 그래서 학생들이 보다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학교의 실습도 다 창업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교수님들께 돈을 들여서 학생들이 창업, 뭐 연구도 물론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창업도 공부거든요. 실험적으로 실습적으로 창업을 한번 해보는 것, 그것이 하나의 교과목이 되고 또 교과 평가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교육부랑 거의 협의를 많이 진행을 했고 올 하반기에 또 큰 대책이 발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창업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자. 이제 소위 말하는 가벼운 창업, 요즘 이제 유행하는 무거운 창업이 아닌 가벼운 창업,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자. 그것이 바로 창조 경제의 스타팅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또 아이디어를 내면 이건 돈이 되는 거다. 그런 인식을 저희가 심어 드릴 겁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만 내는 게 아니라 돈이 되고 그 아이디어는 내 거고 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그걸 저희가 이제 만들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창업을 잘 했는데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저희가 쭉 기업 지원 정책을 많이 해보면 많이 듣는 하소연이 그거죠. 정부 말 믿고 창업했는데 큰일 났어요. 이게 발빼기도 그렇고 사업을 접기도 그렇고 그냥 가는 겁니다. 영어로는 리빙 데드라고 하죠. 죽은 것 같지는 않은데 살아있는 거. 살아있지만 거의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장 괴롭습니다, 사실은. 이걸 빨리 어쨌든 처분을 하고 나와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발목이 잡혀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드리자. 그러면은 쉽게 나설 거 아니냐. 혹시 내가 실패하더라도 금방금방 정리가 되고 금방금방 그 뭐랄까요, 중도에 그만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 그게 바로 M&A입니다. M&A.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이게 발을 뺄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여기 나오는 기술 혁신형 M&A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아주 획기적인 제도인데요. 정말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계가 없어서 제가 보통 우리가 회사에서 R&D를 하죠. R&D 연구개발을 하게 되면 그 정부로부터 조세감면을 받습니다. 그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R&D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R&D가 보통 이제 그 기업 내 연구소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연구소에서 이루어진 것 말고 내가 괜찮은 벤처를 하나 인수를 했어요. 저 회사는 그냥 가만히 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회사. 대신 기술은 참 좋아요. 그 내가 인수를 만약에 하면 그 인수 금액을 R&D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회사 내에 R&D 활동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회사를 샀다는 이유만으로 R&D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술 혁신형 M&A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안 보이는 그런 회사들을 대기업이나 기존의 벤처들이 인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CEO인 내가 하면은 잘 안 되는데 그냥 빨리 후딱 팔아버리고 나는 돈 받고 나오죠. 그럼 좋죠. 그 비즈니스와 그 기술은 다른 기업에 가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기술 혁신형 M&A고 이 기술 혁신형 M&A도 똑같이 R&D로 인정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주 획기적인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 세계에 없는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은 아마 여러분들과 같은 기술 창업하시는 분들이 보다 쉽게 내가 하다가 잘 안 됐어요. 뭐 마켓도 잘 못 찾겠고 바이어도 못 찾겠고 뭐 디벨롭도 잘 안 되고 인력도 없고 힘들어요. 기술은 참 좋아요. 특허도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빨리 이것을 살 수 있는 회사에 빨리빨리 팔자.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빨리빨리 팔고 나오자. 그러면 사는 회사는 R&D로 인정이 되어서 세금 감면받고 파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파는 사람에게도 세제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돈이 생겼죠. 이게 과거에는 이게 증여로 봐가지고 세금을 매겼습니다. 당장은 세금 안 매기지만 나중에 이제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옵니다. 너 이거 사업 팔았지? 증여로 의제를 해서 과세를 40% 해버립니다. 누가 팔겠습니까? 아무도 안 팔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M&A에 대해서는 이제는 증여로 인정하지 않아서 원천적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파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쉽게 팔 수 있습니다. 이제 증여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세금을 다 매겼어요. 지금 안 내도 나중에 언젠가는 또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다 세금 내라 그럽니다. 미칠 노릇이죠. 누가 회사를 팔겠습니까? 안 팔죠. 근데 요즘은 이제는 그런 부분은 세금 부담을 다 줄여주고 사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 세금 부담 줄여주고 혹시 대기업이 사면 계열사로 인정 안 해줍니다. 3년 동안. 혹시 삼성에 팔면은 삼성이 이제 꺼리겠죠. 우리 회사 새로 하나 인수했는데 이게 삼성의 계열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계열사가 커지는 문제가 생기고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3년간 봐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M&A인데 이번 대책의 핵심이 바로 M&A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창업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이 M&A 출구 전략을 잘 만들어줌으로써 새롭게 많이 들어오게 도와주자. 새로운 형태의 창업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생태계 조성 대책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만들어진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패를 했는데 실패하신 분 많죠, 그죠? 많습니다. 앞으로도 실패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실패했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딴지를 걸면 누가 도전을 하겠느냐? 실패했다고 배관시하고 실패했다고 무능력자라고 얘기를 하고 너 실패했으니까 앞으로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화에서는 아무도 창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재도전 환경을 만들어 드리자. 재창업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
행여나 실패하더라도 다시 자금을 드리겠다. 재창업 자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불러넣어 드리겠다. 이게 힐링 캠프입니다. 재기 컨퍼런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죽도에 가면 이게 재기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의지를 불러넣어 드립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해드리고 또 재기할 땐 또 여러 가지 도움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패키지 형태로 지원을 해드리면 보다 나은 창업 벤처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제가 중간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그럼 연구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까? 다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연구기관에 계시는 분들에게 창업을 하라고 권유를 해드리는 게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좀 죄송한 면이 좀 있습니다. 98년도에 제가 전국의 연구소를 돌아다니면서 창업하시라고 하고 돈 드리겠습니다라고 꼬드겨서 많이 창업을 시켰어요. 그 좋은 직장 다 팽개치고 물론 어떤 분은 본의 아니게 퇴출이 돼서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었지만 또 어떤 분은 그 정부의 어떻게 그런 지원 당근책을 보고 사업에 나섰죠. 근데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하다 보니까 기술은 좋았는데 사업을 많이 발전을 시키지 못했어요. 많이 실패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을 아는데 실패하신 분들 보면은 참 딱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연구소는 벤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보고다. 대한민국의 좋은 기술 우수한 인재는 연구소와 대학에 있거든요. 이분들이 창업에 나서지 않으면은 이 창조 경제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소의 역할, 또 연구원의 역할을 어떻게 재설정을 할 것이냐. 물론 이분들이 기초기술을 개발을 해야 미래 먹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비즈니스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해도 되고 아까 제가 무한상상 국민창업 말씀드렸는데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에 기술을 넘기면 됩니다. 또 오픈시켜서 이거 사업할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저희가 매칭을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연구소의 역할은 기초기술 개발, 물론 그것도 중요한 본연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한 차원 더 높이 그 갖고 있는 기술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비즈니스 현장으로 이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연구소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그 역할에 천병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쨌든 자발적으로 스핀오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물론 이런 분야에서 많은 정책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머리가 나쁘고 잘 몰라서 이런 시책들이나 유인 구조를 많이 설계를 못한 점은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좀 좋은 아이디어들이 또는 좋은 제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대표로 다른 부처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 가려운 곳을 다 긁어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기관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창업 친화적 지표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테뉴어 제도를 도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또 기업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게 도와드리고 또 휴직을 또는 겸직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원 BI처럼 이런 연구원들만의 창업 공간도 제공해드리고 그분들을 위한 자금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획기적으로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도 부족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갖고 계시는 또는 하고 계시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나 니드에 비하면은 저희가 해드리는 게 참 부족하고 또 많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차츰 저희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간격을 좁혀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사실 저도 창업진흥 업무를 맡으면서 내가 과연 창조경제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해봤는데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경제라는 게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바로 여러분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저희 중기청, 저희 과에서는 그런 일들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좀 재미가 없으셨죠? 사실 정보 정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연구를 하고 열심히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눈에는 너무 어려운 얘기, 너무 힘든 얘기로 비칠 공산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좀 좋은 아이디어가 강연 들으면서 생각났는데 팔겠습니다. 무한 상상 국민 창업 프로젝트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 우리 김성섭 과장님께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사항 지체 없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크라우드 소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크라우드 소싱 사이트가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정책상으로 말씀하셔서 예비 창업자로서 그런 크라우드 소싱을 사용할 때 지금 말씀하신 바랑 관련해서 크라우드 소싱 사이트 그냥 어떤 사업 회사의 그런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떤 정부의 어떤 팔러시로 크라우드 소싱과 관련된 사이트가 개설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자금을 조달하는데 정부가 자금을 조달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부는 제도를 만들고 그 자금을 조달해서 배분해 주는 그런 중개 회사가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 중개 회사가 이제 곧 올 가을부터 법이 통과가 되면은 바로 시행이 돼서 중개업자가 등록이 됩니다. 그럼 그 중개회사가 개설한 사이트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창업자다 그러면 그 중개회사에다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한 자금이 필요하니까 좀 조성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중개회사는 웹사이트에 그런 정보를 올려서 그때부터 자금 조성에 들어갑니다. 그 중개회사가 모든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일종의 수수료를 조금 부담을 하면 쉽게 그 중개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쉽게는 증권회사가 그 주식을 발행을 해서 기업에게 자금을 주는 그런 형태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자금의 조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1인당 또 투자하는 금액도 크지 않다는 점,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올 가을부터 아마 많은 회사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제
그 웹사이트를 운영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지원해 줄 겁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아까 그 연구원 휴겸직 말씀하셨고 교수님들도 이제 교수에 대해 휴겸직도 말씀하셨거든요.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근데 이제 휴겸직 제도만 해갖고 될 건 아니고 어쨌든 연구소나 학교나 어떤 그 인력이 휴겸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인력 손실이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그 보충이 없으면 사실 힘들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 앱 창작터 그 센터장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는 겸직이거든요. 그걸 하려면 그만큼 시간을 쏟고 노력을 쏟아야 되는데 이제 요새는 대학도 등록금, 반값 등록금이다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걸 돈으로 보거든요. 너무 열악하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빼주면 그만큼 이제 학교로서는 시간으로 다 그 충당을 해야 되니까 다 돈이다. 그러니까 다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 대한 지원이 구체적인 실질적인 지원이 없으면 학교도 힘들어하고 연구소도 힘들어할 것 같거든요. 제도적으로 된다 해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돼야 이제 뭐 학교에서도 또 연구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휴겸직이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5.15 대책을 만들면서 그 미래부랑 협의를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실제로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일을 할 때 대체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기관 차원의 문제도 있고 개인 차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성과 평가가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해버리면 연구 실적이 없으니까 이게 평가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대책에는 사실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고민을 하는 부분이 바로 연구원 개인의 실적 평가에 이 창업 했던 내용이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반영을 하자. 그 다음에 기관 평가 자체도 그 창업 친화도 지표를 도입을 하는데 그 보다 근본적으로 그 뭐랄까요, 결혼 보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일정 정도 그 대체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그 기관의 평가를 좀 바꿔가지고 인력 손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창업에 많이 지원을 할 경우에는 가점을 많이 주는 쪽으로 저희가 방안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는 협의가 되지 않아서 대책에서 빠졌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 두 가지 부분, 연구원 개인의 측면과 그다음에 연구소 기관의 측면에서 창업 또는 창업 활동에 참여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래부랑 협의를 하고 완전히 합의를 하려면은 아마 올 가을이나 내년 초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